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선화증권 이면 약관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도 시간이고 오늘 해야 할 내용도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좀 봐둘 필요 있는 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이면 약관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요게 회사마다 선화증권 발행할 때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거는 현대상성 거고 그 책에 교재에 있는 건 한진해운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마다 조금 다르고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그 일단 좀 살펴보면 1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정의가 있는 것들은 그 선화증권에서 사용되는 그 표현들이나 용어들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운송인 그리고 상인, 여기는 이제 우리는 보통 계속 하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선화증권에서는 상인이란 표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본선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 제2조 지상약관이 파라마운트 클로즈라고 해서 뭐예요? 이게 중거법 관련된 약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1924년 8월 25일 브뤼셀에서 서명한 선화증권 관련 어떤 규칙을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이게 이제 헤이그 규칙이에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아니고 헤이그 규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선화증권 이면 약관에 있는 내용들은 헤이그 비스비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헤이그 규칙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여러분들이 선화증권 이면 약관을 봤을 때 그 내용 중에는 또 헤이그 비스비의 내용을 여기 지상약관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거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책임 제한 입법, 이 선화증권에 어떤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법 이런 것들이 그 선화증권이 그 각국에 적용되고 있는 실제 법을 뭐 바꾼다든지 제약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선화증권 자체는 운송인과 여기서 말하는 상인, 그러니까 하주 간의 운송 계약에 대한 얘기죠. 하도급 계약, 운송인은 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하역업자나 창고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계약을 통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부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죠. 그리고 그 하주가 여기 2번에 보면 4조 2항에 보면 하주가 그 운송인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하역회사, 하도급 계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과하려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운송인의 벤더, 운송인의 계약자, 운송인의 하도급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뭐 문제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책임,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운송인의 책임입니다. 운송인의 책임. 여기 있는 5조에 있는 책임의 내용은, 그래서 5조 1항에 보면 운송인은 수령지 또는 선적항에서 물품을 수령하기 이전에, 그리고 양항 또는 인도장소에서 인도 이후 발생한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참 재미난 거야. 운송인이 자기가 만든 작성한 선화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책임이면 보통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임진다라고 보통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내 책임 아님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물품 수령한 곳에서부터 양화할 때까지는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이 반대로 써놨어. 재밌죠?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구간을 보면 뭐 이때 인도될 때 물품의 손상에 대해서 입증하면 뭐 책임을 지지만 그 이상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다 자기가 작성한 선화증권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뭐 그 책임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책임 구간을 좀 5조의 책임에 있어서는 책임 구간을 좀 봐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운송의 경로, 운송의 경로, 이거는 당연히 이 선화증권에서 운항하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 운송의 경로를 운송인의 재량에 두고자 하는 운송인의 의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물품은 6조 1항에 물품은 단일의 선적품 또는 수개의 선적품으로서 본선 및 육상, 항공, 기타 운송순환에 의해서 그러한 항로가 공고된 직항로이든 아니면 간섭적 항로이든 관계없이 운송인의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서 운송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항로를 선택하는 거,
직항로이든 가장 빠른 길이든 아니면 간섭적인 항로이든 그 선택하는 건 누구 재량? 운송인 재량. 그건 뭐 운송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거죠. 그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6조 3항에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3항 네 번째 중에 어떤 사람을 승선 또는 하선시키고 수출 금지 제품, 폭발물, 군수품, 전쟁 물자, 위험물을 운송하며 도선사를 채용하든지 안 하든지 견인하거나 견인되든지 인명이나 재산을 구조하거나 구조를 시도할 자유를 가진다. 이거 내 마음. 운송인 자기 마음. 이거예요. 보통 항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첫 시간에 부두, 항구, 선박 설명할 때 도선사의 하는 역할, 파일로트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선사를 승선시키고 안 승선시키고는 내 마음이야. 운송이 내 마음이야.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 아예 조항 이름 자체가 자유야. 그래서 이 자유는 보면 운송인이 자기가 이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신이 처분할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보면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7조 1항 A호에 보면 운송인은 언제든지 하주의 위험과 비용으로 컨테이너를 개봉하든지 운송인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방법대로 물품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운송 이 화물이 만약에 뭐 위험한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에 손해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화물인 경우에는 뭐 개봉을 할 수도 있고 그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을 자유롭게 가진다는 거죠. 이게 작성자가 운송인이고 그 운송인은 하주한테 이 선화증권이 그냥 제시되죠. 너는 사인만 해. 작성은 내가 했으니 넌 사인만 하면 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운송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조 부지약관, 이것도 중요하죠. 컨테이너 운송에서 부지약관이 필요로 합니다. 뭐냐면 그 하주가 여기서는 이제 상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선화증권에서는 자, 그래서 물품의 명세, 그리고 뭐 기호, 번호, 명세, 품질, 수량, 치수, 중량, 부피 이런 것들은 상인이 신고한 그대로며 운송인은 그것의 정확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왜?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나한테 보내줬으니까 그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는 알 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운송인은. 그리고 만약에 그 상인이 알려준 고지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부정확해서 발생하는 모든 멸실손해, 비용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인이 운송인한테 보상하는 겁니다. 상인이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리고 구조, 선화증권면상의 수령으로 확인된 물품이 수령 시에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운송할 자유를 가진다. 지금 이 선화증권이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선박용 선화증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죠. 네가 화물을 컨테이너에 실어야 되는데 컨테이너에 안 실어서 나한테 맡기면 내가 내 맘대로 컨테이너 넣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왜? 내 배는 컨테이너 배니까. 컨테이너 전용선이니까 그거죠. 그리고 운송인의 컨테이너, 상인, 여기서 상인은 하주예요. 그래서 하주가 하주에 의해서 고용되거나 하주의 대리인이 점유 통제 하에 있는 동안에 이 컨테이너들이 보통 그 해운 회사 거가 많잖아. 그 컨테이너에서 그래서 보면 해운 회사 로고가 많이 박혀 있죠. 한진이면 한진, 현대면 현대, 머스크면 머스크. 그런 컨테이너를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손상을 입히게 되면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송인에게 보상해야 됩니다. 하주가 운송인에게. 왜? 그 컨테이너 자체가 우리 요번 주 강의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컨테이너 자체가 굉장히 재산 가치가 있어요. 좀 심한 말로 어디 못 사는 나라에 갖다 주면 그게 집이 될 수도 있어. 우리한테는 컨테이너지만 그들에겐 집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운송을 맡기는 하주가 혹은 하주의 대리인이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컨테이너를 뭐 파손시킨다든지 하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운송인에게.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하주 적입 컨테이너. 만약에 운송인이 수령한 화물이 하주에 의해서 또는 하주 대신해서 하주가 직접 적입한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그냥 단지 컨테이너의 수량의 수령과 증권면상에 선화증권면상에 기재된 대로의 컨테이너 배열 상태에 대한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내용물에 대해서 내용물의 뭐 명세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 안에 물품의 중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송인한테 안 알려줬으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그 자체에 대해서 하주가 적입을 하고 운송인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 운송인은 이 화물에 이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걸 하주한테 듣기만 했죠. 그러면 운송인이 책임질 필요 없지. 그 안에 있는 화물의 성질이나 종류나 부피나 무게나 성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예,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컨테이너. 특수 컨테이너는 냉동용, 보온용, 전련용, 한기용 뭐 이런 특수 컨테이너의 적입 운송을 약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이러한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거는 하주 책임이에요. 하주 책임. 운송인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운송인 우리가 여기 냉동용, 보온용, 뭐 한기용 이런 컨테이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요번 주 강의 자료 보면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은 그 뭐 특별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운송인은 그러한 특수 컨테이너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내가 고기나 과일 같은 거를 운반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컨테이너에 넣어놓으면 한 달 동안 배 타고 가다가 상하잖아. 그래서 무슨 컨테이너를 쓴다? 냉동 컨테이너나 냉장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하주가 냉동 컨테이너를 수배해서 냉동 컨테이너에 고기를 넣어놨어.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우리가 우리 집 냉장고는 내가 수시로 열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얘가 돌아가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죠. 그죠? 냉장고가 만약에 한 요즘 같은 날씨에 한 하루 정도만 안 돌아가도 그 안에 있는 음식물 다 썩어요. 다 상해. 그죠?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 그 정전이 아니고,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만약에 그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 안에 실려 있는 냉동 컨테이너가 만약에 작동되다가 꺼졌어. 그럼 어떻게 알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운송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여기 특수 컨테이너에서 하는 얘기는 뭐야? 나 운송인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냉동 컨테이너 나는 처음에 선적할 때는 잘 돌아갔는데 항해를 하다가 꺼져 버렸어. 냉동 컨테이너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하주가 보험회사에게 냉동 컨테이너에 관한 그 특약을 들면 돼요. 그 냉동 컨테이너 같은 특수 컨테이너가 작동을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 부보를 해주는 특약 상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특약은 이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상품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담배를 끊은 지 한 6년 정도 됐지만, 내가 담배를 많이 펴. 후두암에 걸릴 것 같아. 곧. 난 아마 죽으면 후두암으로 죽을 거야. 왜? 나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그러면 암보험할 때 후두암을 특약으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품,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고 추가적인 부보를 받는 걸 보통 특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냉동 컨테이너 같은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될 때는 보험회사에 얘기해가지고 ICCA에다가 추가적으로 특약을 들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해서 하면 됩니다. 운송인은 절대 책임 안 지지. 지금 이 12조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 특수 컨테이너가 기능을 정지하게 되면 난 책임 안 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조 위험물, 금수품. 운송인은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부식성, 가해성 뭐 등등등 해서 하주가 그러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승낙한 경우에만 운송할 것을 약정한다. 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위험한 화물들의 경우에는 하주가 내가 이러한 화물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위험하다라는 것을 운송인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알린다고 무조건 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위험 화물을 운송인이 인수해줘야 돼요. 오케이 하면서 그래 뭐 내가 실어줄게.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운송인은 절대 이러한 화물에 대해서 실지 않겠죠. 왜냐하면 배나 다른 화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화증권에는 이렇게 위험물과 금수품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무해하 조치라는 게 있었어. 화물에 대해서 화물이 위험한 화물이라면 당연히 하주가 운송인에게 그 화물의 성격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운송인은 다른 선박이나 다른 화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피해 보상 없이
없애버릴 수 있었죠. 그게 무해하 조치였어요. 그게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있었고 선화증권 이면 약관에도 요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판적 화물, 운송인은 물품을 갑판적 또는 선창적 운송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송인, 여기 지금 이게 사실상 컨테이너 선박이거든.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박이니까 내가 갑판 위에 실든 선창 밑에 실든 내 맘이야. 그거예요. 운송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 운송을 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자, 그리고 산동물과 식물 15조 운송인은 자신의 부주의 또는 선박의 불가망으로부터 야기되는 살아있는 동물, 조류, 파충류, 물고기 및 식물의 모든 사고, 질병, 사망, 멸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앞에 우리 그 지상약관에 보면 거기 준거법이 뭐였어요? 헤이그 규칙이었어요. 함부르크 규칙이 아니고. 그래서 운송인은 헤이그 규칙 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선화증권에다가 자신의 약관에다가 뭐라고 했어? 나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선화증권에 서명을 한 하주는 살아있는 동물을 운송인한테 운송 맡기면 안 되겠죠.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곡가품 16조는 곡가품, 17조는 중량물이에요. 그래서 운송인은 이런 뭐 금은 백금 이런 고가품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중량물에 대해서는 한 개 또는 한 포장당 총 2,240파운드를 초과하는 중량은 운송인이 수령하기 전에 하주가 문서로 신고해야 된다. 너무 무거운 물건에 대해서는 하주가 운송인에게 미리 알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선화증권 이면약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호에 의한 인도는 하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물품의 뭐 문자나 숫자로 포장이나 컨테이너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물품이나 컨테이너에 이런 숫자나 문양 같은 기호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인도나 인도 지연에 대해서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컨테이너에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물품에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운송하는 운송인 입장에서는 그 컨테이너가 누구의 컨테이너인지 어떤 컨테이너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기호를 숫자를 표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18조에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19조 운송인은 선측, 세관, 창고, 부두, 암벽 또는 증권면상에 나타난 양항이나 인도 장소의 지리적 범위 내에서 운송인에 의해서 지정된 기타 모든 장소에서 언제든지 물품을 인도할 권리를 가진다. 목적항에 도착해서 어떤 지정된 곳에서 언제든지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재 20조 하재 운송인은 언제 발생하더라도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기 전 또는 양육 후에 발생된 하재로부터 야기된 물품에 대한 멸실 손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뭐 하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고 여기 단서에 보면 하재가 운송인의 실제적인 가실이나 인지에 의해서 야기된 경우, 그러니까 뭐 운송인이 불을 냈다든지 아니면 운송인의 잘못에 의해서 불이 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계속 얘기했듯이 하재 자체가 운송인 면책의 기본적인 사안이고 이 하재가 발생했을 때 그 선박에 하재가 발생한 정황이나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하주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운송인 자기 배니까. 그래서 보통 하재는 운송인이 거의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보험자가 해상보험에서 제공해주는 담보 위험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하재였어요. 그래서 운송인은 면책되고 보험자가 대신 하재로 발생한 멸실손상에 대해서 하주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적과 운송주선이 있는데 이건 뭐 운송인은 통지 없이
약정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수상, 육상, 항공 운송수단에 운송될 수 있다. 필요에 의해서 여기 항구나 어떤 장소에서 물품을 한적한다. 뭐 이런 얘기죠. 양육하고 한적할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운송인이 운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약정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자기 운송인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운송인 자유권이죠. 그리고 유치권 22조의 유치권, 운송인은 본 선화증권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전 계약에서 하주가 지불해야 하거나 하주의 계정으로 부과되는 운임, 공적 운임, 채선료, 손상, 멸실 수수료, 경비, 기타 금액과 동 물품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품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유치권은 물품의 인도 후에도 존속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운임 주지 않으면 내가 그 화물에 대한 권리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유치한다는 말이 내 화물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죠. 왜? 네가 나한테 운임 제대로 안 줬으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품을 뭐 이러한 운임을 주지 않으면 하주에게 통지 없이 경매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그러한 운임이나 이런 거 주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팔아버릴 거야. 이 얘기도 있죠. 왜? 운임 회수해야 되니까. 그죠? 운임을 주면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주지 않는다면 내가 팔아버릴 거야. 이 얘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운임과 수수료. 운임은 운송인에 의해서 물품의 수령 시에 하주에 의해 제공된 대로 내용물, 중량, 용적 또는 가액의 정확성을 운송인에게 보증한 하주에 의해서 신고한 물품의 명세에 기초하여 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주가 신고한 명세에 따라서 운임을 산정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운송인에게 그 통지한 운송인에게 신고한 물품의 명세가 운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죠. 중량이나 수량이나 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는 뭐 길게 쭉 내어 있는데 이건 뭐 돈 문제라서 뭐 더 한번 읽어보면 돼요. 뭐 운임 어떻게 산정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많지만 뭐 영사수 수료 얘기도 하고 있고 한데 자 중요한 거는 자 그리고 요거 24조 24조도 중요하죠. 뭐예요? 물품을 인도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 전 또는 인도 시에 멸실손 그러니까 그 화물의 멸실 손상을 알려야 되는 그 시간과 장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품의 인도 전 혹은 인도 시. 만약에 그 멸실 손상이 바로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인도 후 3일 내 서면으로. 그리고 소송은 물품이 인도된 날 혹은 인도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헤이그 규칙의 내용이랑 같아요. 왜? 이 앞에서 2조에서 뭐라 그랬어? 지상약관에 헤이그 규칙이 들어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이러한 클레임 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기관의 헤이그 규칙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책임 제한도 여기 보면 두 번째 25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 100파운드 이상. 이게 왜 그러냐면 헤이그 규칙에 따른 거라서. 만약에 그 앞에 2조의 지상약관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썼다면 여기 100파운드가 아니라 667 SDR이 쓰였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26조 공동훼손과 유제이슨 조항입니다. 유제이슨 조항. 그래서 공동훼손은 요크 이게 이렇게 로마자 표기를 해놨긴 한데 요크 엔트호프 룰이에요. YAR이라고 하는 요크 엔트호프 룰에 따라서 공동훼손에 대한 어떤 정산이나 뭐 분담금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26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제이슨 조항은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선화증권 이면 약관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하나 배웠는데 그 운송인이 선박에 의해 발생한 그러니까 공동훼손 상황에서 그 운송인이 재산은 선박이잖아. 그러니까 선박에 발생한 어떤 희생이나 선박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공동훼손 분담금에 대해서 숟가락 얹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이제 UJSON 조항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 26조 2항에 있습니다. 1항과 2항에 있다. 자, 그리고 27조 쌍방가실 조항. 쌍방가실 조항.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핵심이 뭐다? 여기 보면 만약에 본선의 타선의 가실의 결과로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있어서 선장, 도선사, 항해사, 선주의 사용일이 어떤 행위나 가실 또는 태만의 결과 타선박에게 충돌하게 된 경우 하주는 타선 즉 다른 선박이죠. 그 소유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모든 멸실이나 책임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하주가 운송인한테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말이 이상하게 적혀 있는데 하주가 만약에 하주가 타선에 의해서 발생한 그러니까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는 돈에 대해서 하주가 운송인한테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웃기죠.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이 화물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한 멸실 손상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그러면 하주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하주가 운송인한테 보상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쌍방가실 충돌과 관련해서 만약에 다른 선박, 그러니까 상대방 선박의 운송인으로부터 하주가 받게 되는 돈에 대해서 그 자신의 운송인에게 개어내라고 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 이면 약관에 있는 이 쌍방가실 충돌 약관 때문에 만약에 자선의 하주가 상대방 선주에게 받는 분의 일부에 대해서 자신의 운송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 대신 이 운송인에게 보상해야 되는 그 금액을 대신 내준다. 누가? 보험자가 대신 내준다. 그래서 보험자가 대신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에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선화증권에 있는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죠.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지역 조항, 뭐 이거는 뭐 미국의 배를 운항하게 되면 그 미국법 따른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에 있는 내용 중에 미국 자기네 나라의 자국법하고 좀 충돌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는 미국을 만약에 향해하거나 이러면 그 내용은 적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만을 위한 특수지역 조항이죠. 그런 내용이 28조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이었고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요 내용 뭐 선화증권 이면 약관을 뭐 외운다든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 몇 조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구나, 그걸 체크하면 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실상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늘 강의 자료부터 나가도록 하죠. 오늘 할 것도 내용이 많지만 그림이 많아서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자, 무역화물의 단위화입니다. 단위화. 무역화물을 예전에는 단위화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A 하주의 화물은 뭐 크기가 뭐 이 강의실 반만 하고 B 하주의 화물은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탁만 하고 사이즈가 다 지각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이즈가 지각각이었다는 것은 한정된 공간인 선박에 화물을 실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업무상의 어려움을 초래를 했어요. 그래서 단위화를 시키는 겁니다. A 하주의 화물이나 B 하주의 화물이나 뭐 어떻게 한다? 모두 다 같이 규격화 시켜버리는 거지. 규격화 시켜버리면 화물을 하역 작업을 할 때 있어서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증대돼요. 그래서 이 단위화가 필요로 한데 그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팔레트화. 팔레트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발판 같은 거예요. 빨판. 여기 뒤에 사진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팔레트 위에 화물을 올려서 화물을 단위화 시키는 게 팔레트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컨테이너화. 컨테이너는
길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20피트짜리도 있고 40피트짜리도 있지만 그 컨테이너 폭 있죠. 폭. 그거는 모든 컨테이너가 동일한 8비트입니다. 8비트. 보드 마카가 이렇게 샤프식이야. 좋네. 이렇게 컨테이너가 생겼잖아요. 이 길이는 20피트도 있고 아니면 40피트짜리도 있어요. 하지만 이 폭은 8피트로 고정이야. 그 어떤 컨테이너든. 높이도 사실은 거의 8.6에 고정되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요게 장축으로 해서 가지고 9.6짜리가 있긴 한데 이건 뭐 거의 몇 개 없고 거의 다 8.6이에요.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블럭 짜맞추기 할 때 요 길이는 두 종류니까 이 두 종류가 또 공교롭게 요거 40피트짜리를 둘로 나누면 20피트잖아. 그러면 20피트짜리 두 개 쌓으면 40피트가 되는 거잖아. 근데 폭이 같고 높이가 같아. 그러면 블럭 쌓기 하면 되잖아. 레고 생각해봐. 레고. 예. 그렇게 이렇게 규격화가 되어 있으니까 하물을 빈틈없이 빈 공간 남지 않게 어차피 선박이란 거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 한정된 공간에 하물을 실을 때 이 컨테이너들이 딱딱딱딱딱딱 사이즈가 맞으니까 블럭 쌓기 하듯이 착착착착 올리면 빈 공간 여분 없이 하물을 효율적으로 선적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니하의 핵심. 다니하의 핵심. 자, 그리고 레시선이 있습니다. 레시선은 우리가 첫째 시간 때 부선을 운송하는 방법으로서 부선 그 자체, 바지선 그 자체를 선박에 바로 적재하는 방식,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크게 사용되지 않고 여러분들도 나도 이거를 실물로 본 적은 없어. 사진이나 뭐 영상으로는 많이 봤는데 레시선 선적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거의 대부분이 컨테이너 운송 아니면 벌크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시선은 잘 보기 힘듭니다만 부선 그 자체를 규격화해서 부선을 자체를 사이즈를 맞춘 거지. 바지선 자체를. 그래서 그 바지선을 일렬적으로 선박에 적재하는 방식이 레시선입니다. 레시선. 이런 방식으로 무역 화물의 단위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게 팔레트입니다. 팔레트. 많이 보죠. 여러분들 창고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저 팔레트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팔레트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차가 사용돼? 그 앞으로 나란히 차 있자. 지게차. 지게차로 가서 이렇게 팔레트에 여기 보면 목재 팔레트의 판 밑에 보면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지게차가 이렇게 양팔을 꽂잖아. 꽂아서 들어 올리죠. 그런 식으로 이동시키는 수단, 그런 하물을 단위화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리프트 밴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프트 밴. 리프트 밴이라고 해서 팔레트인데 위에를 나무로 이렇게 딱 짜가지고 하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프트 밴입니다. 리프트 밴. 이것도 한번 봐두고. 자, 그래서 팔레트는 여기 나와 있죠. 왼쪽 위에 그림처럼 지게차를 활용을 해서 저렇게 들어 올려서 화물을 이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송을 시킬 때 그냥 팔레트 위에 화물만 덩그러니 얹어서 옮기면 이것이 떨어지거나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싸요. 감쌉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비닐로 쌓여져 있어요. 비닐로. 요 비닐로 쌓여져 있는 그 팔레트를 시링크랩, 시링크랩, 비닐 포장을 이제 그 시링크랩이라고 하거든. 시링크랩 팔레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 아래에 보면 저 비닐 포장 같은 경우에 뜯어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다시 재활용하기 곤란한데 여기 왼쪽 아래에 보면 재사용 가능한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안전망 같은 여기 보면 천과 끈으로 이루어진 그 포장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축 포장. 자,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은 애입니다.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 번째, 이 컨테이너 그 자체가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장비나 보관비가 따로 들지 않아서 매우 경제적이고, 그리고 단위화를 통해서 이 컨테이너를 육상 운송 구간에서도 사용하고, 트레일러 자체가 컨테이너를 운송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선박에서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내려져서 크레인으로 옮겨질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트레일러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차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게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화된 항구, 선박, 차량, 열차 모두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이 컨테이너를 활용을 해서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합니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는 갑판적 화물은 갑판적으로 치지 않죠. 왜? 이 컨테이너 그 자체가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화물의 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신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컨테이너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지금의 형태는 아닌데 이 화물을 이런 식의 그 철제 상자나 이런 규격화된 화물 보관 용기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사실상 전쟁 때문에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이 자신의 그 전쟁 물자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특히 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달랐던 점이 뭐냐면 세계 2차 대전이 주로 전장이 어디였어요? 미국 입장에서. 저기 나치 독일하고 싸운 거는 유럽이었고 그 미국은 이쪽 편에 태평양에서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태평양이 어때요? 바다죠. 그리고 조그마한 섬들이 하산섬이나 산호섬들이 태평양 그 일대에 쭉 흩어져 있죠. 그러면 미국 해병대나 해군이 그 지역을 계속 이동해야 돼요. 섬을. 그러면 그 물자를 운송 물자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옮길까의 고민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거고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는 아니지만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화물을 규격화, 단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 시작이 거기서 됐고 지금의 형태, 지금의 이 8피트짜리 그 컨테이너가 도입되기 시작한 거는 1966년에 시랜드사가 그 북대서양 노선에 처음으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시랜드사가. 근데 그 시랜드사는 지금 어떻게 됐냐? 덴마크의 머스크사에 합병당했어요. 회사가 없어졌어.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지금 그러니까 머스크의 전신이죠. 머스크가 머스크가 합병한 미국의 시랜드 회사가 1966년에 북대서양 노선에 처음으로 투입한 것이 컨테이너선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지금의 형태가 그때 시작됐어요. 그리고 1966년에 딱 시작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효율적인 거야. 너무 업무 처리가 빨라지고 선복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장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확장됐고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도 지금 거의 뭐예요? 이거 지금 한 50년, 60년 넘게 쓰이고 있죠. 그 60년 전에 사용됐던 시작됐던 규격이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자, 그래서 컨테이너의 구분 볼게요. 이렇게 왜 목이 잠기지? 자,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볼게요. 자, 20피트 컨테이너가 있고 40피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TEU, 뭐 FTU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20피트짜리가 이제 그 표준 사이즈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그 우리가 대형 컨테이너 선박 얘기할 때 그 컨테이너 선박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 몇천 TEU, 8천 TEU, 12,000 TEU. 그러니까 TEU를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몇 개 운송할 수 있는지를 그 선박의 화물 운송 능력으로서 설명을 하거든 보통. 그래서 TEU가 많이 쓰인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규격은 여기 설명되어 있죠. 8 곱하기 8.6. 그리고 20피트거나 40피트거나. 자, 그리고 컨테이너의 재질은 철제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고 알루미늄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고 강화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제가 제일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 길 가다가 혹은 뭐 항구나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컨테이너의 대다수는 철로 만든 컨테이너, 철제 컨테이너. 근데 얘가 녹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녹이 슬어요. 그리고 무거워요. 근데 경제적이야. 그리고 알루미늄 컨테이너도 있긴 있어요. 알루미늄은 근데 비싸죠. 비싸고 그렇지만 장점은 가볍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강화 플라스틱 컨테이너도 있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건 좀 강도가 약하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화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
자, 그리고 표준 컨테이너가 있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컨테이너가 표준 컨테이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 가능한 우리 아까 선화증권 이면 약관 할 때 그 냉동 냉장 컨테이너 얘기했었죠. 잠깐. 그런 것처럼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보냉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지만 냉장 컨테이너라고 보면 되지. 쉽게 말해서 냉동실, 냉장실. 냉동실과 냉장실의 역할이 다른 걸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런 거. 그리고 통풍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물건 자체가 한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만약에 공기가 이렇게 딱 갇혀져 있으면 곤란한 뭐 그런 화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냉동 냉장 말고 적절한 보온이 필요한 컨테이너도 있어요. 그런 화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테이너도 있다. 이게 이제 온도 조절 컨테이너고, 특수 컨테이너입니다. 특수 컨테이너. 여기 보면 뭐 쭉 나와 있는데 뭐 이건 개괄적인 설명이고 이 개괄적인 설명보다 그림 보면서 보죠. 자, 9번 슬라이드. 첫 번째 위에 등장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화물 컨테이너입니다.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OOCL, 이거 홍콩 선사예요. OOCL이 홍콩 선사인데 요렇게 생겨 먹은 컨테이너죠. 자, 밑에 거는 냉동 컨테이너입니다. 리퍼라고 하기도 하고 그 오버워치에 있는 그 리퍼 아님. 자, 그리고 그러니까 리프리지레이터 컨테이너. 그러니까 그러니까 냉장고지. 냉장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여요? 여기 사진에 왼쪽 사진에 여기 뭐 여기 펜 달려 있는 거 보여? 요게 뭐야?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그 냉장고 뒤에 보면 그 냉장고 운용하는 그 냉장 장치 있잖아. 뭐 음축기, 압축기. 그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화물을 싣는 곳하고 컨테이너 외벽 사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스티로폴 같은 거 있잖아. 내열재. 그 온도를 그 보온하기 위해서 내열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스티로폴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냉동 컨테이너입니다. 냉동 컨테이너. 자, 그리고 보냉 컨테이너. 보냉 컨테이너. 과일이나 채소 등을 보냉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운송이 적합하다. 이거는 지금 이쪽 편에는 그 냉장고 설비가 안 보이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통풍 컨테이너입니다. 통풍 컨테이너. 여기 중간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 컨테이너에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놨어요. 여기 한기구 역할을 하는 거지. 한기구 역할을 해서 물품이 그 한기가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자, 가열 컨테이너입니다. 가열 컨테이너. 냉결 방지 및 보온이 필요한 화물을 위해서 가열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가열 컨테이너입니다. 요 안에 넣어놓으면 무슨 보온병처럼 딱 생긴 것도 보온병 옆으로 눕힌 것 같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오픈 탑 컨테이너예요. 오픈 탑 컨테이너는 뭐냐면 여기 오른쪽 사진에 봐봐요. 맨 오른쪽 사진 위에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위를 개방해서 화물을 저 위에서부터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사이즈가 크고 덩치가 큰 애들은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컨테이너를 위를 까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의 사이즈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드탑 컨테이너, 천장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위를 천장 판넬로 대체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밑에 사주 컨테이너가 있어요. 기둥이 4개란 뜻이에요. 사주. 사주 경기할 때 그 사주가 아니고 기둥 4개란 뜻인데, 여기 보면 밑에 이 발판, 밑에 베이스하고 이 문 쪽만 있어요. 문 쪽만. 기둥 4개만 세워져 있죠. 여기 이렇게 기둥 4개 써져 있고 뭐가 없어 지금. 옆면이 없죠. 위도 없죠. 그래서 옆면이 없고 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물 통째로 넣기 좋을 때 쓸 때 쓰는 컨테이너가 사주 컨테이너입니다. 잘 보긴 힘들어요. 나도 처음 이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컨테이너들. 자, 평면 컨테이너입니다. 딱 팔레트처럼 생겼어요. 근데 팔레트처럼 생겼는데 왜 얘를 팔레트라 부르지 않고 컨테이너로 부르겠어요? 이 밑에 있는 베이스가 뭐다? 이 사이즈인 거야. 8피트, 20피트. 이 컨테이너. 그래서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화물을 실어가지고 컨테이너처럼
컨테이너와 함께 다른 컨테이너와 함께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평면 컨테이너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분체 산화물 컨테이너예요. 곡물이나 아니면 뭐 분말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운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위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점점점 여기도 점점점 박혀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저 구멍을 통해서 구멍을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곡물이나 가루 같은 거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곡물이나 가루를 집어넣는데 이 앞문을 따면 어떻게 되겠어요? 쏟아지겠지. 그래서 이 앞문을 따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이 구멍을 통해서 가루나 곡물 같은 걸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분체 산화물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리고 액체 산화물 컨테이너. 요거는 그 탱커예요. 뭐 기름이라든지 유류라든지 화학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액체 산화물 컨테이너, 탱크 컨테이너가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용 컨테이너가 있어요. 자동차용 컨테이너. 그래서 자동차를 우리가 뭐 자동차 회사들이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는 그 자동차 전용선 있죠. 울산이나 평택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전용선에 실어서 운반을 하는데 그냥 자동차 한 대 혹은 뭐 두 대 이렇게 소량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용 컨테이너에 자동차를 넣어서 일반 컨테이너 선박에 통해서 운송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민을 갔거나 유학을 갔다가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내가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 차 한 대 그거 내가 타던 차.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런 자동차용 컨테이너를 수배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어가지고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동차용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이런 승용차의 경우에는 두 대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자동차용 컨테이너가 아니라도 아까 처음에 봤던 일반 컨테이너 있죠. 드라이 컨테이너 20피트짜리에 원래 차 한 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차 한 대 넣어놓고 옆에 이렇게 그 레싱만 잘 해놓으면 컨테이너 한 대당 차를 옮길 수는 있어. 이런 자동차용 컨테이너가 아니라 할지라도 레싱만 잘 해놓으면. 그래서 그 예전에 좀 이렇게 수입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럽에서 좋은 자동차 있죠.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그런 자동차를 한 대 사요. 그러면서 컨테이너 하나에 실어 오는 거죠. 근데 그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어서 걷다가 뭘 실고 오냐면 그런 거 있잖아. 뭐 가방, 신발, 욕 아님? 뭐 옷, 선글라스 그런 거를 트렁크에다 잔뜩 싣고 와. 자동차에다가. 그런 다음에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그러면 우리나라 도착해가지고 컨테이너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 안에 뭐가 있어? 자동차만 덩그러니 보이죠. 그래서 통과를 시키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그게 알려지니까 요즘에는 세관 직원들이 그걸 따보라 그래요. 자동차가 만약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다 찍어요. 저렇게 큰 컨테이너도 저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부산항에 가보면 그 엑스레이를 통과시켜 보니까 차 한 대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세관 직원들도 그거 다 알아서 열어보라 그래요. 열어보라고 해서 트렁크 열어보라 그럽니다. 그럼 트렁크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게 이제 안 걸리고 통과가 됐다라면 거기 그 트렁크에 있는 뭐 신발이라든지 구두 이런 것들, 가방 이런 것들은 이제 무자료 거래를 할 수 있잖아. 명품이니까.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못 한다. 지금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자, 하이큐브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하이큐브 컨테이너. 원래 그 컨테이너의 높이는 8.6피트가 맞아요. 근데 좀 높은 화물을 실기 위해서 좀 더 확장판이지. 확장판 컨테이너입니다. 이 높이가 9.6 컨테이너 피트. 그래서 한 이 정도 더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하이큐브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축용 컨테이너가 있어요. 가축용 컨테이너. 동물 운송을 위해서 여기 보면 사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통풍. 왜냐하면 얘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통풍도 되어질 수 있고 딱 봐도 얘네들이 동물들이 여기다 실릴 수 있겠구나 싶은 가축용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풍 컨테이너도 있어요.
한풍 컨테이너. 이 한풍기가 달린 거예요. 한풍기가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컨테이너의 벽면에 구멍 빵 뚫어가지고 한풍기 달아놨죠. 예, 저런 컨테이너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뭐로 쓸 수 있겠어요? 집으로 쓸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자, 의류용 컨테이너. 이거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것들은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의류용 컨테이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티셔츠나 뭐 청바지나 이런 것처럼 그냥 박스채로 넣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옷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밍크라든지 아니면 뭐 양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구겨지면 안 되는 옷들 있잖아. 상자에 넣어서 가져올 수 있는 옷 말고 꼭 저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가져와야 되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안에 저렇게 저건 뭐라 그러지? 행거라고 해야 되나? 저런 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옷을 저렇게 다 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의류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측면 개방 컨테이너. 컨테이너인데 옆면이 열리는 거죠. 옆면이. 예, 그 비슷한 걸로 여기 보면 측면 커튼 컨테이너가 있어요. 옆면이 커튼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컨테이너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선박은 그 컨테이너를 다른 화물, 일반 화물과 함께 실는 경우에는 혼재선이라고 하고 컨테이너만을 운송하기 위해서 적합한 선박은 전용선, 컨테이너 전용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내리고 실을 수 있는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장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배에다가 저 크레인을 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는 겐츠리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는 컨테이너선은 조금 소형선이 많아요. 그리고 소형선이 많고 그 부두 자체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는 그 겐츠리 크레인이 되어 있지 않은 조그마한 항구들 있잖아. 조그마한 항구에다가 컨테이너 내려주고 할 때, 그러니까 운송으로 치면 피더 서비스. 그러니까 조그마한 항구에서 컨테이너 허브항으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조그마한 배들이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선사들이 운용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에는 그 크레인을 실지 않습니다. 화물 실기도 바쁜데 뭐. 그리고 그러한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큰 대형 컨테이너 전용선은 어차피 컨테이너 전용 항구로만 다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용 항구에는 겐츠리 크레인이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리고 하역 방식에는 일반적인 겐츠리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양하하는 그 선박은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로로선. 나는 이 발음의 구분이 안 됩니다. 에로와 아로의 발음 구분이 안 돼요.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그 지금 영어를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로 하는 사람 여기 없잖아. 그래서 밑에는 뭐다? 바퀴를 굴려서 선적하는 로로선이 있습니다. 롤 온, 롤 오프. 그 선박의 램프를 통해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자동차 운반선이 해당이 되죠. 램프 통해서 이렇게 경사로 차 끌고 올라가서 화물을 실는 선박. 아니면 여기 보다시피 맨 밑에 플롯 온, 플롯 오프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둥둥 떠 있는 바지선, 레시선을 그대로 크레인을 이용해서 그 배에 바로 선적하는 선박의 경우에, 그러니까 레시선의 경우에는 플롯 온, 플롯 오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역 방식에 따른 구분.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다시피 컨테이너들이 쭉 컨테이너 야드에 야적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겐츠리 크레인이 있고 그 옆면에 벌스에 선박들이 정박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 보면 컨테이너 선박이 저렇게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가고 있으면 부두 안에서는 자신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당겨주고 뒤에 밀어주고 있죠. 이 바지선, 라이터, 부선을 활용을 해서 선박을 선적하거나 그러니까 정박합니다. 부두에 정박하는 작업을. 이거는 뭐 우리 첫 시간 때 했죠. 선박과 부두 항만할 때 했으니까 뭐 넘어가기로 하고, 추가적으로 볼 게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인랜드 컨테이너 디팟이라고 하는 거죠. ICD라고 합니다. 내륙 대포, 뭐 내륙 기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왕에 있고 양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이나 이런 곳에 있는 입항지에 그 하물이 너무 많아서 적체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분배해 가지고 양산해서 하물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 다른 지역으로 분배되거나 아니면 부산항으로 옮겨져서 물품이 선적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있는 하물을 물동량을 분배해 가지고 적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되겠어요. 사실상 지금 부산항의 경우에는 부산신항이 만들어지면서 부산신항 자체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부산신항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거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의 그 적재 방법이라고 할까요? 컨테이너의 하물의 적재 방법에 따른 구분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 번 설명했어요. 운송론 시간 때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확실히 해놓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건 CY입니다. 여기서 CY는 컨테이너 야드예요. 컨테이너 야드에는 어떤 하물이 오느냐? FCL 하물이 옵니다. 풀 컨테이너 로드죠. 풀 컨테이너 로드 한 하물이 하나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CFS 같은 곳에 가서 혼재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컨테이너 야드로 빈 컨테이너를 스퍼팅한다 그랬잖아. 스퍼팅한 그 빈 컨테이너에다가 하주가 하물을 다 적입하고 그 적입된 컨테이너를 들고 컨테이너 야드로 보내면 그 컨테이너 야드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하물이 선적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컨테이너 야드에 내려져서 대기 타고 있다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적출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 야드, 그러니까 하나의 하주가 하나의 수화인한테 하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CY라고 하기도 하고 FCL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빈 컨테이너가 송화인의 작업장으로 와서 거기서 선적을 해서 컨테이너 야드 보내서 운송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양육항에서는 또 컨테이너 그 자체가 수화인의 작업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도어 투 도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도어 투 도어. 아닌 것도 있겠죠. 자, 그럼 아닌 건 뭐냐? CYCFS예요. 뭐다? 하나의 하주가, 한 명의 하주가 여러 명의 수화인한테 하물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FCL 하물이죠. 선적할 때는 하나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니까. 근데 그 가득 채워진 컨테이너 안에는 물건을 받아갈 사람이 3명이란 거죠. 수화인이 ABC가 있어요. 소문자 ABC. 그래서 양육항에서 적출될 때 수화인 ABC 각각 하물을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 하물을 혼재하고 배분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 CFS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CFS에서 작업이 양육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CYCFS 혹은 FCL, LCL 아니면 이 CFS를 뭐라고 그러냐면 피어에서 작업한다. 부두에서 작업한다. 부두에서 하물을 분배한다라고 해서 도어 투 피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표현이야 뭐 다양하죠. 그러면 CFS에서 CFS CY는 반대겠죠. 여러 명의 하주가 하나의 수화인한테 하물을 보내주는 경우는 여기 선적항의 CFS에서 혼재 작업을 합니다. 여러 명의 하주의 하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혼재라고 하죠.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선적항의 CFS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을 CFS CY 혹은 LCL FCL 아니면 피어 투 도어 라고 하기도 해요. 부르는 거야 뭐. 자, 그래서 이제 한 4번째쯤 하면 이제 감 오잖아. CFS에서 CFS 여러 명의 하주가 여러 명의 수화인한테 보낸다. 그러면 이건 이제 CFS가 되고 LCL 레스 컨테이너 로드라고 합니다. LCL은 그래서 LCL 그리고 피어 투 피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국제협약 운송론 수업 시간이긴 합니다만 해상 운송, 복합 운송의 준거법이 되는 그러한 국제협약과 국제규칙만 보는 것만으로도 빡세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협약에 대해서는 안 볼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본다 하더라도 이런 협약이 있다 정도는 알려주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컨테이너 통관 협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컨테이너 그 자체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법 특례입니다. 이 컨테이너가 이게 그 관세법상 무세예요. 수입할 때 원래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수입 화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그 자체는 운송 용기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가치가 있는 물건이죠. 철저로 만들었으니까 가치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세예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저기 있는 컨테이너 통관 협약이고 밑에 있는 TIR 협약 국제 도로 운송에 관한 통관 협약이나 국제 통과 화물에 관한 통관 협약은 무슨 내용이냐면 컨테이너가 육상 운송 수단 구간에서 운송되어질 때 그 만약에 경유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독일로 화물을 보낼 때 프랑스 해저터널을 이용해서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로 간다고 쳤을 때 그 경유지가 그럼 프랑스가 되잖아. 그럼 프랑스에서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뜯어보지 않고 그냥 세관에서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통관 협약이 여기 있는 TIR 협약, ITI 협약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CSC 협약은 컨테이너에 대해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한 컨테이너 기준을 마련한 컨테이너 사이즈, 컨테이너는 이러이러한 규격과 이러이러한 사이즈 그리고 이러이러한 처리를 해서 그 컨테이너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CSC 협약입니다. 이런 컨테이너 관련 국제 협약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협약이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관세를 무세로 컨테이너는 세금 안 물린다. 수입 관세 안 물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협약은 컨테이너 그 자체가 경유지를 거쳐갈 때 경유지에서는 컨테이너를 검사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준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밑에는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위한 규격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국제 협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합 운송으로 넘어갈 텐데 복합 운송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